어머님, 제발, 제발 부탁드려요.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2살 베트남에서 온 며느리 투이. 그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들 준호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국제 결혼이라니, 그것도 베트남 여자라니,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는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아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30인데요. 주변에 소개해줄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준우야, 넌 그 여자가 뭐 때문에 한국 오는지 알아? 엄마, 돈 때문이야. 돈. 우리 집이 부자라도 되는 줄 알고 오는 거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 말이 너무 심하다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첫날 현관문이 열리고 그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작은 키에 까만 머리, 수줍은 미소,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22살 여자아이.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투이예요. 어눌한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진방에 갖다 놔. 준호방 쓰면 돼. 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그때 베트남에서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응우엔. 나이는 25. 저보다 3살 어렸습니다. 영수가 나 3년만 일하고 베트남 돌아갈 거야. 그럼 우리 가족집도 사고 동생들 학교도 보낼 수 있어. 응우에는 늘 웃었습니다. 힘든 일을 해도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웃었습니다. 고향 가족 생각만 하면 힘이 났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친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나눠 먹고 퇴근 후에는 같이 걸어 다녔습니다. 응우엔이 베트남 노래를 불러주면 저도 따라 불렀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멜로디가 좋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응우엔은 돈을 모았습니다. 1년만 더 일하면 베트남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 응우엔이 쓰러졌습니다. 급성 폐렴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지만 상태는 나빠졌습니다. 영수가 나 베트남 못 가겠지? 무슨 소리야? 괜찮아질 거야. 아니야. 알아. 나 집에 가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응우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회사에 말해서 비행기 표 끊어줄게. 괜찮아. 하지만 응우엔은 2주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베트남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엄마를 보지 못한 채, 27살의 나이로 응우엔이 모았던 돈은 병원비로 다 써버렸습니다. 남은 건 낡은 가방과 베트남 가족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저는 응우엔의 가족에게 연락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국제 전화도 쉽지 않았고 주소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저는 응우엔이 남긴 사진과 가방을 그냥 간직했습니다. 그게 30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앞에 베트남에서 온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며느리 투이는 조용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했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한국말이 서툴러서 말수가 적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밥이 왜 이래? 너희 나라 음식만 먹어서 한국 음식은 못하니? 죄송해요. 다음에는 잘할게요.
집에서 베트남 음식 해 먹지 마. 냄새나. 네, 알았어요. 아들이 속상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투이가 열심히 하잖아요. 내가 뭘 알아. 가만 있어. 명절이 되면 더 심했습니다. 친척들이 모였을 때 저는 며느리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제 결혼이 다 이래. 돈 주고 산 며느리니까. 투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가 나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열심히 산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매달 베트남에 돈을 보내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응우엔이 생각났습니다. 고향에 가지 못하고 죽은 응우엔. 그 아이도 결국 돈 때문에 한국에 온 거잖아요. 응우엔처럼 가족 때문에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더 모질게 굴었는지도 모릅니다. 2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아들은 야근이었고 집에는 저와 며느리만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방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가족과 통화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아빠. 저는 놀라서 며느리 방으로 갔습니다. 투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빠가 쓰러졌어요. 투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베트남 병원에 뇌출혈. 엄마가 와야 한대요. 빨리. 투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서 있었습니다. 저녁에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투이가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오빠 나 베트남 가야 해. 아빠 봐야 해. 그래 알았어. 비행기 표 알아볼게. 아들이 컴퓨터로 비행기 표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80만 원이나 해. 우리 통장에 돈 없어? 12만 원밖에 없어. 이번 달에 차보험료 내느라. 투이가 더 세게 울었습니다. 아들도 난처한 얼굴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투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투이가 들어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나 봅니다. 어머님, 왜? 투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돈 좀 빌려주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돈? 네. 80만 원만. 제발. 아빠 마지막. 못 볼 것 같아요. 제발. 투이가 바닥에 이마를 대고 빌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멍했습니다.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엄마 보고 싶어라고 울던 응우엔.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돈 없으면 시집 오지 말았어야지. 어머님, 우리가 ATM이야? 베트남 갈 돈도 없으면서 무슨 결혼을 해? 제발이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일 더 할게요. 제발. 안 돼. 우리도 여유 없어. 투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제 아버지, 죽을 수도 있어요. 제발.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내 나라 일이지. 너무 심한 말이었습니다. 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투이가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간직했던 상자. 그 안에는 응우엔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응우엔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나 3년만 일하고
베트남 돌아갈 거야. 응우엔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 방문 앞을 지나가다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려 걸음을 멈췄지만 문을 두드리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이야기하고 있었고 저는 복도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빠, 어떡해. 아빠가. 미안해, 투이야. 나도 돈이 없어. 회사 동료들한테 빌려볼게. 오빠 친구들도 다 어려워. 나도 알아. 그럼 카드 현금 서비스라도 받아볼까? 안 돼. 이자 너무 많이 나와. 나중에 더 힘들어져. 며느리는 한국에 온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이런 건 다 알고 있었습니다. 현명한 아이였습니다. 그럼 어떡해? 투이야. 모르겠어. 나 어떡하지? 며느리가 다시 울기 시작했고 아들도 함께 울먹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는 동안 투이는 돈을 구하러 다니는 모양인지 집 밖으로 자주 나갔고 저녁에 돌아올 때마다 얼굴이 더 초췌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며느리가 아직 집에 없었습니다. 엄마, 왜? 투이가 친구들한테 다 돌아다니면서 돈 빌려달라고 했대요. 공장 동료들, 동네 베트남 사람들 다 찾아갔대요. 근데 다들 형편이 안 좋아서 10만 원, 20만 원씩밖에 못 모았대요. 지금 50만 원 정도 모았는데 그것도 다 빚이에요.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정말 안 되겠어요? 80만 원만. 준호야. 네. 엄마도 여유 없어. 내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잖아. 알아요. 하지만 그리고 그 돈 빌려줘 봐야 언제 갚을지도 모르잖아. 엄마. 아들이 처음으로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투이 장인어른이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돈 때문에 마지막도 못 보게 하는 게 말이 돼요? 엄마는 도대체 왜 그래요? 투이가 뭘 잘못했어요? 왜 투이한테만 그렇게 차갑게 대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고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혼자 남았고 어둠이 내렸지만 저는 불도 켜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투이가 돌아왔는데 발소리가 느려서 지친 것 같았습니다. 투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는데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모양이어서 저는 창문으로 내다봤는데 투이가 손에 작은 보석함 같은 걸 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는 걸까요? 저는 조용히 투이를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투이는 동네 전당포로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갔고 저는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투이가 보석함을 열었는데 결혼 반지였고 투이는 주인에게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주인이 반지를 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고 투이의 어깨가 떨리면서 주인에게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이요. 제발. 조금만 더 줘요. 제발. 목소리가 밖까지 들렸지만 주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투이가 비틀거리며 빈손으로 전당포를 나왔는데 반지도 다시 가져온 것 같았고 가치가 없다고 했나 봅니다. 투이는 전당포 앞 벤치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는 어두운 곳에 숨어서 그 모습을 봤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투이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베트남 가족인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야. 투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빠는 좀 어때? 투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돈이 없어. 비행기 표를 살 수가 없어. 아니야. 오빠가 나한테 잘해줘. 어머님도 좋으신 분이야. 나는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좋은 시어머니가 아니었고 투이를 괴롭힌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이것만 전해줘. 투이가 정말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투이의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 나 정말 미안해. 딸이 못나서 아빠 마지막도 못 보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 자리를 떠나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응우엔. 영수가, 나 집에 가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 내가 회사에 말해서 비행기 표 끊어줄게. 정말 그럴 수 있어? 그럼, 당연하지. 하지만 저는 그럴 용기가 없어 회사에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편견이 심해서 회사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저까지 미운 털 박힐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응우에는 고향에 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고 깊숙한 곳에 숨겨둔 통장을 꺼냈습니다. 혼자 조금씩 모아둔 비상금 통장. 거기에는 2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를 도와줘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할까요? 30년 전 응우엔을 도와주지 못한 것이 평생 후회였습니다. 지금도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투이를 보면 응우엔이 생각나서 미워했는데, 아니 정확히는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미워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투이를 도와주면 응우엔 생각이 더 나서 그 아픔을 다시 겪어야 할 것 같아 투이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냉정하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통장을 꼭 쥐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투이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공장 출근을 위해 일찍 나갔습니다. 결근하면 돈을 못 버니까 일은 가야 했습니다. 아들도 출근했고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는데 투이의 방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 베트남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논밭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 엄마, 아빠, 그리고 어린 투이.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옆에는 서툰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한국어 공부 노트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기초 문장들이 몇십 번씩 반복해서 적혀 있었습니다. 투이가 얼마나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려고 했는지 보였습니다.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잘하고 싶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열심히 할게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게 잘못일까요? 가족을 위해 낯선 나라로 시집 온 게 잘못일까요? 아니었고 투이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잘못한 건 저였습니다. 저는 투이에게 지난 2년 동안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차갑게 대했습니다. 베트남 음식 냄새 난다고, 한국말 못한다고, 돈 때문에 시집 왔다고. 투이는 그 모든 걸 참았습니다. 한 번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죄송해요라고만 했습니다.
이 착한 아이에게 저는 너무 잔인했습니다. 저녁 무렵 투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투이가 거실로 들어와 저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 들어갈게요. 잠깐. 투이가 멈췄습니다. 왜요? 앉아. 네. 투이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투이를 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여위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살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베트남, 아버지는 어때? 투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제가 먼저 물어본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조금 나아졌대요. 의식은 돌아왔는데 오른쪽 몸을 못 움직인대요.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투이야. 네. 나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투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이 아이는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들어가. 네. 투이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응우엔에게 못해준 것을 투이에게라도 해줘야겠다고. 30년 전의 후회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고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통장과 도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200만 원이 든 비상금 통장. 24시간 은행 ATM으로 가서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어 다행이었습니다. 화면을 켜고 손이 떨리는 채로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투이의 통장 번호는 아들 휴대폰에서 봤던 게 기억났습니다. 몇 번이나 확인했으니까요. 조심스럽게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금액 칸에 숫자를 눌렀습니다. 100만 원. 100만 원이면 비행기 표 사고도 남을 겁니다. 베트남 가서 쓸 돈도 필요할 테니까. 확인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지만 누르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이걸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투이가 알면 어떡하죠? 아들이 알면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걸 보내면 제가 응우엔을 떠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30년 동안 애써 묻어뒀던 그 아픔을 다시 꺼내야 한다는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투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전당포 앞에서 울던 모습, 베트남 엄마에게 전화하며 미안해, 엄마라고 하던 모습,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송금 완료.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저는 통장을 가방에 넣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시였고 아직 모두 자고 있어서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투이가 통장을 확인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침이 밝자 저는 일찍 일어나 평소처럼 행동하며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투이가 방에서 나왔는데 여전히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응. 저는 쌀쌀맞게 대답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투이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가 온 모양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온 입금 알림 문자. 투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투이가 화면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빠, 오빠. 투이가 아들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그쪽을 봤습니다. 왜 그래? 아들이 졸린 얼굴로 나왔습니다. 오빠, 이거 봐.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 뭐? 아들이 투이의 휴대폰을 봤습니다. 100만 원? 누가 보낸 거야? 모르겠어.
이름이 안 나와 있어. 누가 보낸 거지? 투이가 울먹였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당황의 눈물인지 모르겠었습니다. 혹시 내 베트남 친구들이 모아준 거 아닐까? 아니야. 그 사람들은 이미 50만 원 모아줬어. 그리고 이건 한꺼번에 들어온 거야. 아들과 투이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들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왜? 혹시 엄마가 보낸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내가 왜? 너희 통장 번호도 모르는데. 그럼 누가 보낸 거지? 아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투이가 부엌으로 와서 저를 봤는데 눈빛이 의심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니야. 내가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투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보낸 거지? 이상해. 투이가 다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오빠 나 비행기표 예약해도 돼? 그래. 당연하지. 빨리 예약해. 투이가 컴퓨터 앞에 앉아 손이 떨리면서 비행기표를 검색했고 오늘 저녁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이거로 할게. 투이가 예약 버튼을 눌러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투이가 화면을 보며 울자 아들이 투이를 안아줬고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따뜻해지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투이는 서둘러 작은 가방 하나에 옷 몇 벌을 넣어 짐을 쌌는데 가진 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투이가 공항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이 차로 데려다 준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저 다녀올게요. 투이가 제게 인사했고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장인어른 건강 회복하시길. 감사합니다. 투이가 현관문을 나가려다 뭔가 생각난 듯이 멈췄다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빠, 나 화장실 잠깐만. 응, 천천히. 투이가 화장실로 갔는데 제 방은 화장실 바로 옆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깜빡하고 제 방 책상 위에 통장을 그냥 놔뒀던 게 생각났는데 아침에 서둘러 나오느라 정리를 안 했던 겁니다. 제 방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투이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문 사이로 안을 받고 책상 위에 통장과 그 옆에 놓인 은행 영수증이 보였습니다. 어젯밤 ATM에서 뽑아온 영수증이었습니다. 투이가 멈췄습니다. 투이가 조심스럽게 제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거실에 있었기에 투이는 제가 안 보는 줄 알았나 봅니다. 투이가 살짝 방 안으로 들어와서 책상 위에 영수증을 봤습니다. 영수증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출금 100만 원. 일시 2025년 11월 5일 432. 바로 어제 새벽으로 투이 통장에 돈이 들어간 시각과 정확히 일치했고 투이의 얼굴이 굳어지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고 들킨 겁니다. 투이가 방에서 나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투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빨리 안 가? 저는 일부러 쌀쌀맞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뭐, 통장에 들어온 돈, 어머님이 보낸 거예요? 무슨 소리야? 아니라고 했잖아. 하지만, 어머님 방에 영수증이. 투이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어머님이 보낸 거예요? 저는 얼굴을 돌렸습니다. 남의 방 들어가서 마음대로 보고 다니니 예의가 그래?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님, 투이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아들이 현관에서 소리쳤습니다. 투이야, 늦겠어. 빨리 가자. 네. 투이는 저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빨리.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투이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투이가 현관으로 가서 신발을 신고 문을 열더니 한 번 더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꼭, 꼭 다시 뵐게요. 감사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아들의 차가 출발했고 투이가 뒷좌석에서 제가 있는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차가 멀어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저는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단단히 막아놨던 뭔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응우엔의 사진. 응우엔아, 미안해. 너한테 못해준 거 이제라도 다른 아이한테 해줬어. 사진을 가슴에 안고 저는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잘했다고, 이번에는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응우엔도 하늘에서 봤을까요? 제가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했다는 걸. 투이가 무사히 아버지를 만날 수 있기를, 마지막 인사라도 할 수 있기를, 응우엔처럼 후회하지 않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3일이 지났지만 투이에게서 연락이 없었고 아들도 연락이 안 된다며 베트남에서 바쁜가 보다고 했습니다. 저는 혹시 투이가 연락할까봐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4일째 되던 날 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굴까요? 밤 10시가 넘었는데 문을 열었더니 투이였습니다. 짐가방을 든 채 서 있었는데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어머님, 왔어? 네. 방금 공항에서 왔어요. 투이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해? 왜 그래? 어머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투이가 이마를 바닥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일어나. 빨리. 어머님 덕분에. 아버지 봤어요. 손 잡았어요. 아버지가 저보고 웃으셨어요. 투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어머님, 왜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세요? 저는 어머님한테 못되게 구는 며느리인데.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어? 그동안 어머님한테 죄송했어요. 제가 부족해서. 아니야. 저는 투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투이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까만 눈에 눈물이 가득했는데 응우엔과 비슷했습니다. 아니, 똑같았습니다. 투이야. 네, 어머님.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심하게 대해서. 투이가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사과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들어와. 밥 먹었어? 아직이요. 라면이라도 끓여줄게. 어머님. 투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와 투이는 처음으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투이가 베트남으로 떠난 지 이틀째 되는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투이한테 연락 왔어요. 아버님 만났대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거짓말이었는데 사실은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투이 생각에, 응우엔 생각에 밤새 뒤척였습니다. 투이가 베트남에 있는 동안 저는 집 안 청소를 했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 계속 생각만 하게 되어서 손이라도 움직이고 싶었습니다. 이틀 후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엄마, 제 방 좀 청소해 주실 수 있어요? 투이 오기 전에 정리하고 싶은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그래, 알았어. 아들 방으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정리할 게 많았습니다.
옷장도 열고 서랍도 정리하면서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옷장 위쪽 선반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뚜껑이 열렸고 안에서 낡은 사진들과 편지들이 쏟아졌습니다. 무심코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는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제가 있었고 그 옆에 응우엔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상자가 여기 왜 있는 걸까요? 분명히 제 방 깊숙한 곳에 숨겨뒀었는데. 아, 맞다. 몇 년 전에 아들 방 옷장을 정리하다가 제가 여기에 옮겨뒀었습니다. 그리고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사진들도 꺼냈습니다. 응우엔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고 편지 봉투들도 있었습니다. 편지 한 통을 열었는데 응우엔의 서툰 한국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영숙 언니께 나 베트남 가족한테 편지 보냈어요. 1년 더 일하면 집 살 수 있어요. 우리 엄마 얼마나 좋아할까요? 나 너무 기뻐요. 언니 덕분에 힘내서 일할 수 있어요. 고마워요. 응우엔. 눈물이 났습니다. 응우엔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편지들도 읽었는데 모두 밝고 희망찬 내용이었습니다. 가족 이야기, 꿈 이야기, 고향에 돌아가면 하고 싶은 일들. 마지막 편지는 응우엔이 아프기 시작했을 때 쓴 것이었습니다. 영숙 언니께 요즘 몸이 안 좋아요. 기침이 계속 나와요. 하지만 괜찮아요. 조금만 더 일하면 되니까요. 언니, 내가 만약 베트남 못 가게 되면. 아니에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나 꼭 가야 해요. 우리 엄마 보러. 응우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들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청소 다 됐어. 엄마. 아들이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랐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고 아들에게 사진과 편지를 건넸습니다. 아들이 사진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응우엔이야. 30년 전에 우리 공장에서 같이 일했던 베트남 친구. 베트남 친구요? 응. 너무 착한 아이였어. 가족을 위해 한국까지 와서 열심히 일했지. 나랑 정말 친했어. 아들이 편지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응우에는 3년 동안 일하고 베트남 돌아가려고 했어. 돈도 거의 다 모았어. 그런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병에 걸렸어. 폐렴이었는데 너무 늦게 병원에 갔어. 돈 아끼려고 참았나 봐. 결국 베트남 못 가고 한국에서 죽었어.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응우엔이 죽기 전에 나한테 부탁했어. 모아둔 돈을 베트남 가족에게 전해달라고. 그런데 병원비로 다 써버렸어. 남은 돈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요? 나는 응우엔 가족에게 연락도 못했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그냥 도망쳤어. 처음으로 아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죄책감을. 엄마, 준호야, 너 투이 보고 나한테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하냐고 물어봤지? 네. 투이를 보면 응우엔이 생각났어. 베트남에서 와서 가족 위해 일하는 모습이 너무 똑같았어.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투이한테 그렇게 대하신 거예요? 나는 투이가 응우엔처럼 될까봐 무서웠어. 고향 못 가고 후회하면서 살까봐. 그래서 멀리하고 싶었어. 하지만 엄마는 투이를 도와주셨잖아요. 돈 보내주셨잖아요. 그래. 이번에는 후회하고 싶지 않았어.
응우엔한테 못해준 걸 투이한테라도 해주고 싶었어. 아들이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때도 최선을 다하신 거잖아요. 아니야. 나는. 엄마, 이제 투이한테 다 말씀하세요. 투이도 알아야 해요. 엄마가 왜 그랬는지. 아들의 말이 맞았는데 투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응우엔의 사진을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응우엔아, 미안해. 너무 늦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아이를 도와줬어. 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조금은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사진 속 응우엔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투이가 베트남에서 돌아온 날 저는 공항에 함께 갔습니다. 아들이 놀라워했지만 저는 꼭 가고 싶었습니다. 투이가 입국장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투이가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가 응우엔과 똑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셋이 함께 저녁을 먹었고 아들은 일찍 자겠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투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투이야, 네 어머님, 할 이야기가 있어. 들어줄 수 있겠니? 투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3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응우엔과 만났던 일, 친구가 됐던 일, 응우엔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리고 병에 걸려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던 일을 투이는 조용히 듣고 있었고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응우엔 가족에게 연락도 못했어. 너무 겁이 났거든. 모아둔 돈도 다 병원비로 써버렸고 나는 도망쳤어. 어머님, 투이야, 너를 보면 응우엔이 생각났어. 너무 똑같았거든. 그래서 너한테 못되게 굴었어. 미안해. 투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 알았어요. 어머님이 저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았어? 네. 어머님 눈 보면 알아요. 슬픈 눈이에요. 무서워하는 눈이에요. 미워하는 눈 아니에요. 투이의 한국어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그 마음이 제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어머님, 응우엔 언니. 하늘에서 괜찮다고 할 거예요.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투이야. 그리고 어머님, 제 아빠 만나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 덕분에 아빠 손 잡았어요. 아빠가 저보고 웃었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투이도 같이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엄마 못 봤으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응우엔 언니처럼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 도와줬어요. 어머님은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야. 나는. 어머님. 투이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30년 동안 얼어붙었던 제 가슴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 미워하지 마세요. 저 열심히 할게요. 좋은 며느리 될게요. 투이야, 넌 이미 좋은 아이야. 정말 착한 아이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응우엔의 사진과 편지가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투이야, 이거 봐. 투이에게 응우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와, 어머님이랑 정말 친해 보여요. 응, 정말 좋은 친구였어. 너처럼 착했어. 투이가 사진을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응우엔 언니한테 이야기할게요. 하늘에서 어머님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언니,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이제 제가 어머님 곁에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투이가 사진을 향해 조용히 말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투이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줬고
투이는 제게 베트남 쌀국수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베트남 음식 하지 말라고 했던 제가 이제는 투이가 만든 쌀국수를 제일 좋아하게 됐습니다. 명절이 되면 투이와 함께 음식을 준비했고 친척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해요. 한국 와서 고생 많이 하는데도 불평 한마디 없어요. 투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3시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투이는 제 옆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단어 무슨 뜻이에요? 어디 봐. 아, 이건. 제가 설명해 주자 투이가 열심히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기특했습니다. 투이야. 네. 우리 다음 주에 내 친정 영상 통화 같이 하자. 내가 내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 투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요? 어머님이요? 그럼. 내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시겠어. 내가 잘 돌봐드린다고 말씀드려야지. 투이가 울먹이며 저를 안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왔고 따뜻했습니다. 응우에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지만 투이는 제가 도와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후회를 이번에는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가족이랑 같은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같은 피를 나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투이는 이제 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딸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어 제게 온 소중한 딸.